미국 프로골프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리브골프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리브골프가 막대한 상금을 무기로 PGA 선수들을 빼돌리고 이에 맞서 PGA가 리브골프에 참여한 선수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중동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고 공개 선언한 직후 PGA 투어와 리브골프는 깜짝 합병을 선언합니다. 이를 두고 사우디 도발로 시작된 골프 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빼앗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천하의 미국이 사우디에 고개를 숙인 이유 도대체 뭘까요? 역사적으로 중동 질서의 중심엔 쭉 미국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석유 생산기지인 중동은 미국의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특히 1980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걸프만을 장악하려는 외부 세력은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명 카터 독트린을 발표한 뒤 미국은 사우디에서 명실상부한 안보 책임자로서 역할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엇나갑니다. 사우디에 있어 이라크는 군사 대국 이란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지만 미국은 주저없이 침공을 강행합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중동을 강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반발에도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죠. 그러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끼지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집니다. 사우디 출신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슈끼지는 사우디 실세이자 한국 방문으로 화제가 됐던 빈살만 왕세자를 비판해 사우디 왕실이 주목해오던 인물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즉각 암살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했고 미 국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민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카슈끼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를 왕따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죠.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엔 경제적인 셈법도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 막대한 셰일 오일이 나오자 중동 원유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 거죠. 오바마 정부가 중동을 떠나 아시아로의 회귀를 외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외면하자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사우디 또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밟기 시작합니다. 각자 살 길 찾아 떠난 미국과 사우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또 바뀝니다.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거죠. 사우디 왕실을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7월 사우디를 찾아가 원유 증산을 요청합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는 오히려 감산 카드로 망신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빈살만에게 카슈끼지 암살에 대한 면죄부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나 빈살만은 한술 더 떠 중국과 밀착합니다. 면책특권 발표 한 달 뒤 사우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우리 돈 38조 원 규모의 투자 협정을 맺었고 나아가 사우디 공군 전투기 4대에 의전 호위기 사우디 호크 6대를 대동해 시진핑을 태운 전용기를 에스코트하는 환대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때와는 격이 다른 의전으로 언론에선 미국 홀대설까지 제기됐죠. 오랫동안 중동에 공들여온 중국은 미국과 사우디 사이 균열을 틈타 38조 원 규모의 협력 체결에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은 사우디 국왕을 만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산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우디의 니즈, 필요성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 중국은 부담 없는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화 등 스스로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과는 다르게 중동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니 사우디로서는 안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중국은 사우디의 오랜 라이벌 이란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올해 초 달러 대비 이란 리알이 30% 올랐고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매년 50% 이상 뛰어올라 이란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2016년 이란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유와 가스를 공급받는 대신 이란에 약 452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경제 협력이 절실한 만큼 이란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중국과 이란의 관계성이 사우디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실제로 중국의 중재로 무려 2년간 이어진 비밀 협상과 5차례 협의 끝에 2023년 올해 사우디는 앙숙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주재 이란 대사관이 7년 만에 문을 열기로 한 날이 마침 골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도착한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의도된 상황인지는 몰라도 미국이 머쓱한 모양새가 돼버렸죠.
미국에게 중동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에너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내년 대선까지 오일머니를 통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 관계를 7년 만에 정상화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중재자로 데뷔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래 중동 질서를 책임져온 미국으로선 중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앞서 카쇼크지 암살 의혹에 빈살만 왕세자의 면책권을 인정하면서 나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눈 깜빡하지 않은 사우디였죠.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100년 전통 골프 대회 PGA와 신생 대회인 사우디의 리브 골프의 합병은 사우디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미국이 건네는 화해의 선물이라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의회가 외국 정부가 미국 기관을 통제한다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의 압박에 미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합병은 잠시 연기됐지만요. 골프 전쟁은 중국을 사이에 둔 미국과 사우디 간 고도의 외교전을 상징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양자 간의 외교전도 중요하지만 중동에서의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은 미국에 타격을 주기에 충분한 중국의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미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중동의 대표적인 숙적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중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외교가에선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에 대해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보단 전략적 자율성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속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커플링, 즉 완전한 분리, 또 다른 하나는 디리스킹, 즉 위험 분산입니다. 두 단어를 관통하는 핵심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디커플링은 중국의 독점 구조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디리스킹은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중국 의존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이유, 주요 광물 분야에서 촉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핵심 광물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미래 경제 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전기차 분야뿐 아닙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청정에너지 기술 등 핵심 광물 자원들은 생산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청정에너지, 즉 녹색 전환의 필수적인 원자재라는 의미를 담아 녹색 광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은 이런 녹색 광물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히토리 원소의 90%를 공급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가공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코발트 41%, 리튬 28%, 니켈 6%, 그라파이트 78%, 망간 5%입니다. 온통 중국입니다. 채굴뿐 아니라 정제, 제조, 공급까지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반어적 제목의 기사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부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보유한 국가들은 에너지를 지렛대로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의 무기화입니다.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이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광물 자원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흥미로운 기사를 전했습니다. 호주가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독점을 깰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아시아 섹션 기사를 통해 호주를 주목했는데요. 현지 시각 기준 지난 20일 호주 정부는 중국의 광물 자원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히토리 원소의 주요 생산국인 호주가 2030년까지 주요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호주는 새로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5억 호주 달러, 우리 돈 4,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초기 단계의 주요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준비된 20억 호주 달러, 한화 1조 7천억 원의 기금 외에 추가 투자입니다. 호주는 주요 광물 자원 생산국이지만 정제 등 가공 능력에선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포석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주요 광물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80에서 50%로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EU,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가공 광물 수출국과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일본 역시 주요 광물을 정부 지원이 필요한 11개의 전략 부분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 일본,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개별 노력과 별개로 함께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이죠. 쿼드가 주요 광물의 공급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가공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여기에 가공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됩니다. 어지간한 선진국의 경우 환경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광물 가공 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각 국가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핵심 광물 자원 가공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은 대규모 보조금과 관대한 환경 기준으로 산업 계획을 수립한 수십 년가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환경, 인권 등 모든 기준이 정부 결정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중국이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부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주요 광물에 대한 전략은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대신 핵심 광물에 대한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공급 부족 또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급망을 갖춘 나라들에게는 외교적 유연성도 확장되는 이점이 발생합니다. 원유로 무장한 산유국들이 그랬듯 새로운 자원을 기반으로 한 중국 중심의 지정학적인 형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가 간 협력 또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광물 공급망에 재구성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오염과 인권 문제 등 각종 걸림돌을 해결하면서 중국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공급망 확보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디커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디리스킹은 해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이 곧 국제사회의 권력이 되는 시대, 대한민국은 얼만큼 준비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지영입니다. 내년 1월 대만에선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총통선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6달 앞으로 다가온 이 선거에 미국과 중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은 대만, 중국어 발음으로 타이완, 청일전쟁에서 패하며 대만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부터 5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고 공산당과 국민당 간 내분이 발생해 영토가 분리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뒤 장제스의 국민당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사이 중국의 운명을 건 국공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타이완 섬으로 쫓기듯 넘어간 국민당과 장제스. 대륙을 빼앗긴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타이완 섬을 거점으로 삼았고 이는 지금의 대만이 됩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이 양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대만의 정치 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만의 제1야당인 중국 국민당, 줄여서 국민당. 지지 기반은 국공내전 패배 이후 대륙에서 넘어와 대륙인 또는 외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 후예들입니다. 자신들을 밀어낸 공산당을 적대시하지만 언젠가 대륙과 통일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만 중심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친중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이런 국민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 세력은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줄여서 민진당입니다. 청나라 시절부터 대만 원주민을 밀어내면서 일찌감치 타이완 섬에 터잡은 본성인이 주 지지층입니다. 대만의 자립을 지향하며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반중, 친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 유력 정당으로 대만 민중당이 있습니다. 2019년에 창당한 민중당의 지지층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로 민진당, 국민당의 독주를 받고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 대만 총통은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연임에 성공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집권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을 폈고 그 영향으로 양안 관계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당인 민진당에서는 나이칭더 현 부총통이 총통 선거에 출마합니다. 반면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친중 성향 대만 최대 야당 국민당은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을 총통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중립을 표방하는 민중당에선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출마합니다.
중화권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의 라이 총통 후보는 8월 15일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 후보도 9월 중에 미국을 찾습니다. 우선 라이 후보는 중국과 대만 내 친중 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방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파라과이 방문을 전후해 미국을 격려하며 미 의회, 행정부 인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이 총통의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접견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라이 후보는 내년 1월 선거는 중국 또는 미국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밝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올해 4월 차이 총통의 메카시 하원의장 접견을 빌미로 중국군이 벌인 대만 봉쇄 무력 시위를 부각하는 이른바 반중 안보 이슈로 승부를 걸겠다는 심산으로 읽힙니다. 미국과 안보 연대를 강화해 대만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국민당 허 후보는 9월 뉴저지 주로 갑니다. 명분은 대규모 화교 연차총회 참석입니다. 화교 연차총회 참석으로 국민당의 친중 노선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미국 방문으로 친중 색깔을 희석해 중립 성향의 유권자에 다가서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거죠. 선거를 앞둔 여야 총통 후보들의 이딴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민진당 정권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미국과 교체되길 강력히 희망하는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이후 대만 정부와 일체 접촉을 꺼려왔으며 내년 총통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중국은 외교 당국자를 통해 미국과 대만 사이 어떠한 형식의 공식 왕래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민진당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반면 국민당과의 관계 증진에는 힘쓰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국민당을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삼아 지난 2월에는 샤리엔 국민당 부주석을, 4월 초에는 마잉주 전 총통을, 5월 초엔 랜성완 국민당 부주석을 잇따라 초청해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국민당에 대한 지원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해 중국과 어떤 협정을 맺거나 서명할 권리가 없는 샤리엔 국민당 부주석을 대표급으로 대우함으로써 국민당만이 대만 의제에 있어 중국 당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바람과는 달리 허 후보의 지지율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만 TVBS 방송이 성인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결과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33%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라이 후보는 30%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으며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는 23%로 3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커원저 후보와 라이칭더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3%포인트였지만 커원저 후보와 허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 큰 격차를 보인 겁니다. 중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친중 세력인 허 후보의 당선으로 대만 정권이 교체되는 게 중국 입장에선 최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당선을 차선책으로 보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내년 총통 선거 때까지 대만 봉쇄 군사훈련과 같은 대규모 무력 시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건 미국 입장에서 민진당의 집권 연장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은 세계 3대 국제 소속로이자 동아시아의 전략 거점인 대만 해협을 중국이 장악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으로 급파하는 등 대치 국면을 조성하며 중국에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첨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리스킹 정책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역할이 디리스킹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대만을 우방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친미 성향의 민진당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미 국무부는 대만에 한화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판매 승인 무기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00기와 고속 레이더 파괴형 공대지 미사일 10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판매 무기가 대만의 영공 방어와 지역 안보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만 국방부 또한 중공군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라이 후보의 내달 방미에 대해 이동거리를 고려할 때 미국을 경유하는 것은 일상적이며 지난 수십 년간 10명의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했다면서 중국이 이를 도발적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미 민진당이냐, 친중 국민당이냐, 친미 친중 다 싫다, 제3당 민중당이냐. 대만 국민들의 선택을 앞두고 미중 두열강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최근 신빈곤층이 출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은 취업에 실패해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고학력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빈곤층이 시진핑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칭화대 사회학자 순펑 교수는 당 웹사이트에 올린 논평에서 신빈곤층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빈곤층은 오랫동안 소외, 망각, 권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상태가 짜증스럽고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정서가 사회 불안정을 낳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신빈곤층으로 몰린 이유,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안 되니 당연히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6월 도시 청년 실업률은 21.3%,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실직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마저 중국 정부가 축소 발표했다는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베이징대 경제학자인 장단단은 3월 실질 실업률을 46.5%로 추정했습니다. 같은 달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는 20% 미만이었습니다. 취업 의지가 없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남아 도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블루칼라, 즉 현장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생산직이 그런 곳입니다. 단순 판매직과 같은 서비스 직종도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과 같은 블루칼라 직종과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가장 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종은 중국 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어느 때보다 현장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많은 대졸자는 이런 직종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온라인 채용회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 졸업생의 4분의 1이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정작 기술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몸집을 줄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술 분야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바로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들을 솎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취업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일자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청년들은 이른바 번영의 시기에 자란 세대입니다. 중국은 강하고 서방은 쇠퇴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고임금, 고숙련, 여기에 안정성을 갖춘 화이트칼라 직업을 꿈꾸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순서입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 중국 경제 성적표는 1분기에 비해 0.8%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중한 차입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견제로 팬데믹 이후 회복 추진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기업이 대졸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신 부채 상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정규직 취업 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조건입니다. 더구나 중국 정부의 규제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기업들의 경우 중국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고학력 청년 졸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80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이는 도시 노동력 공급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보니 많은 중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에겐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구직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에 대한 미덕을 찬양하고 졸업생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고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취업 후 진학, 즉 대학에 가지 말고 공장 근로자로 취업부터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라는 표어도 등장했습니다. 직업의 자유 제한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임금이 낮다면 고용의 안정성이라도 보장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중국 대졸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인 젊은 청년 실직자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분노보다는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취업난에 지친 많은 젊은이가 구직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언론은 전국을 떠돌며 온갖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젊은 떠돌이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 예정자는 1,160만 명. 밀물처럼 쏟아지는 중국의 고학력 청년들은 정부가 원하는 현장 노동자보다 젊은 떠돌이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공산당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며 국민에게 부의 증가를 약속하는 엄격한 사회 계약을 통해 신흥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적 선거, 언론의 자유, 반정부 시위,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이 없는 이유이죠. 이런 계약은 중국이 급성장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때는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신냉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계약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강화되지만 중국의 미래인 젊은 세대는 정부가 약속했던 부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장기간의 경제 부진이 사회적 불만으로 쌓이고 쌓여 중국 공산당 자체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방의 경고가 괜한 상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중국 사회학자의 우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빈곤층은 오랫동안 소외, 망각, 권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상태는 짜증스럽고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런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정서가 사회 불안정을 낳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지영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2위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경제가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엔 이런 문구들이 매일같이 나옵니다. 중국의 40년 경제호황이 끝났다. 국가 자본주의적 성향의 중국 모델은 무너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격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재차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이 목적인데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근본 이념에 갇힌 절대 권력자 시진핑 국가주석 때문입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은 거침없었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사회 간접자본과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장과 고층 빌딩, 도로 건설 등에 돈을 쏟아부으며 경제의 덩치를 키웠습니다. 무려 국내 총생산의 44%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실상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급격한 경기 둔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시 주석은 권력 승계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에 나서며 공동부유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으로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의 핵심 두 가지, 규제와 수사가 성장 동력 자체를 망가뜨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규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동부유론에 기반한 자국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시장을 반독점한다는 이유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디디 추신과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를 규제했습니다. 미 증시 상장 폐지, 기록적인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여파로 고용이 줄어 일자리가 감소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출산율 저하를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교육과 부동산 시장이 문제의 산업으로 꼽혔는데 과중한 사교육비와 비싼 아파트값이 위 양극화를 불러와 청년들의 결혼, 출산 의지를 꺾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금지하자 불법과의 지하시장이 형성돼 오히려 교육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부동산 업체들은 부채를 갚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력 집중의 도구로 쓰인 부패 척결 수사도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부유층의 자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고 결과적으로 이 역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 중국 경제의 추락 원인을 성장 동력 자체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을 빈곤에서 구한 경제 모델이 망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출산이 이어져 중국의 16세에서 59세 생산 가능 인구는 2014년 9억 9,7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에는 8억 7,6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려 1억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 성장률 연간 변화를 살펴보면 8, 90년대엔 5% 근접치를 기록하다 2000년대대로 급감해 지금까지 1%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 투자 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중국의 기술 혁신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니 당연히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소유인지 국가 소유인지 구분할 것 없이 기업 평균 자산 수익률은 모두 하락세입니다. 과잉건설은 치명적인 부메랑이 됐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들여 건설한 교량과 공항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채의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비어 있습니다. 개발할 곳이 지천으로 널렸던 시절에 효과를 본 중국 경제 모델이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구이저우 성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1,700여 개의 다리와 11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항 수만 놓고 봐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4대 도시의 공항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구이저우성은 2022년 말 기준 미 상환 부채가 3,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입니다. 중국 지방 관리들은 민간 투자가 약하고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계속 차입하고 건설하는 것 말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책임일까요? 무능력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는 중국의 경제 호황은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도시화 시기에 겪은 사례와 일치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성장을 촉진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도 건설 수익률, 그러니까 뭔가 지어서 얻는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입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겪는 게 아니라 긴 경기 침체의 시작에 들어섰다고 평가합니다. 장기 침체의 대표적 사례는 일본이죠.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수십 년간 저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과 달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에 약 12,850달러로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 분류 현재 기준인 13,845달러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거품 경제 붕괴 전인 1980년대 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45,000달러로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였습니다. 선진국 소득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렇다 할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중국, 급기야 경제 침몰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대만 침공의 여지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둔화는 곧 군사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화하기 전 대만을 침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这针对的是外部势力干涉和极少数台独分裂分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대만 침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Xi and the PLA, the People's Liberation Army leadership,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y could pull off a successful full-scale invasion of Taiwan at acceptable cost to them.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실전 군사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我觉得有可能会发生，然后真的发生的时候，情况应该跟现在不太一样。 전쟁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민을 향해 다시 공동부유를 강조합니다. 인내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공동부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가 도미노 디폴트 위기로 이어졌다는 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철퇴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병치레를 넘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서 중국에 뒤처졌다. 월스트리트 저널. 더 싼 전기차를 팔아달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모두 중국의 전기차 산업과 관련돼 나온 발언들입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했다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가 국가별 전기차 판매 대수를 조사했습니다. 빨간색이 중국인데 유럽에 따라잡히는가 싶더니 다시 차이를 벌렸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열린 세계적인 모토쇼에서도 주목을 받은 건 유럽 차들이 아닌 중국산 전기차였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국가 주도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키우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내수 경제를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반전시키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야심이 엿보입니다. 중국은 알리바바와 같은 인터넷 빅테크 산업에서 배터리,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중국이 계획한 규제 산업과 육성 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규제 산업으로 빅테크 산업을 꼽았습니다.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반독점,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 꼽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덕분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 산업인 전기차 제조회사 선두주자들은 중국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돈을 주고 뛰어난 인력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규제 산업인 빅테크 기업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갈아타는, 즉 인력 유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직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근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0년부터 기울기가 가팔라지더니 최근 1년 새 2배나 늘어 무려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터넷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종사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중국 산업계에선 인터넷 회사들은 이미 정점에 도달해 남은 건 하락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핵심 무기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배터리 제조 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원 채굴에서부터 정제, 배터리 제조와 조립, 완성차 제작에 이르기까지 중국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선 코발트와 그라파이트, 리튬, 니켈, 망간 등 희귀 광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매장량이 거의 없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광산회사 지분을 인수해왔고 이것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왔습니다. 전 세계 코발트의 70~80%는 콩고에서 나오는데 중국은 이 콩고 코발트 광산의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무려 4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라파이트 장악률은 78%에 이르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부족한 니켈 공급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굴된 광물을 배터리 재료로 정제하는 단계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더 부각됩니다. 망간 95%, 코발트 73%, 그라파이트 70%, 리튬 67%, 니켈의 63%가 바로 중국에서 정제됩니다. 다른 나라 전기차 업체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독점적 지위의 핵심은 정제 기술인데 중국이 이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니켈 정제 기술인 고압산 침출법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해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니켈 광산을 차지한 게 단적인 예입니다. 공급망만 넓힌 게 아닙니다. 중국의 배터리 제조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리튬과 인산, 철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싼 금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킬로그램당 12달러로 저렴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짧은 대신 배터리 수명이 길고 안전성이 매우 높아 화재 위험성이 적습니다. 중국은 LFP 배터리의 약점인 짧은 주행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블레이드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셀과 모듈, 팩으로 구성됩니다. 배터리 셀을 여러 개 묶어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여러 개 묶어서 팩을 만드는 식입니다. 이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모듈이 필요한 건데 이 모듈을 없애고 얇은 셀을 더 많이 넣어 효율을 높인 게 바로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화재에 강한 LFP 배터리의 특징에 착안해 개발했고 중국 내 배터리 생산업계로 확대됐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적용될 내연기관 신차 퇴출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12년 뒤부턴 유럽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국가 주도로 전기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중국. 유럽의 내연기관차 생산이 금지되는 바로 2035년부터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내수의 한계를 수출로 극복하려는 중국의 공세적 정책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소민성입니다.